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 점장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금 이야기 아닙니까? 금값이 얼마다, 또 올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금값이 오르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놓치시는 겁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불려드리고 지켜드리는 일을 평생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큰 흐름이 바뀔 때 그 신호들이 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금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나이에 맞게 실제로 이해가 되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00만 원에 육박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금 한 돈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지점장님, 지금 금 사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상황의 본질을 조금 비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금값이 더 오를까 말까를 따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전망이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일부 리포트에서는 올해 안에 금 한 돈 가격이 120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2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금이 단순한 안전자산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식 떨어질 때 조금 보험 들어놓는 것, 위험할 때 잠깐 피신하는 곳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금은 좀 달라요.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피신하는 자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죠? 이스라엘 문제도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계속 흔들리고요. 올렸다 내렸다 미국 연준이 하는 걸 보면 본인들도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금리가 불안정하면 돈의 가치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국가부채는 어떻습니까? 미국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감도 안 잡히는 숫자죠.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점점 얇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종이돈은 정부가 필요하면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달라요. 금은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중앙은행들은 무엇을 하느냐? 개인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나와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줄이고 미국 국채 보유량을 조정하고 그리고 금부터 사 모읍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돈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을 사 모은다는 건 지금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금 랠리의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과 초대형 자금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금을 조금 사고 파는 것보다 중앙은행들이 수백 톤씩 사들이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은 더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증자하면 주식이 더 나오죠. 채권도 정부가 필요하면 더 발행합니다. 돈도 중앙은행이 버튼 눌러서 찍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금은 달라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걸 파내야 합니다. 광산 개발에는 적어도 5년, 10년이 걸려요. 환경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금 생산량은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감소 추세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사려는 주체는 늘어나고 돈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금 가격이 레벨이 바뀌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 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금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뉴욕의 금 보관량 문제입니다. 뉴욕에 있는 주요 금 보관소들 최근 들어 실물 금이 눈에 띄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CME 그룹이라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 금고에 있던 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국제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실물, 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종이로 거래가 됐어요. 서방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서, 선물 계약, 이런 걸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게 사실 효율적이긴 했습니다. 무거운 금을 비행기에 실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증서만 주고받으면 됐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실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예요. 은행 예금과 비슷하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건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실물 인도 조건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이 말고 진짜 금을 달라는 거예요. 특히 상하이 금 거래소는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까지 실물 금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어요. 같은 금인데 상하이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격 차이는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금 필요 없다, 진짜를 달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은행 다니시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예금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돈 다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금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방 금융 시스템은 실물 금의 유동성에 대해 다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 거래만으로 시장을 장악하던 구조에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금 시장의 중심축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 중입니다. 뉴욕과 런던에서 상하이와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금값이 갑자기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금도 결국 떨어지네. 이거 고점 아니야? 역시 금도 믿을 게 못 되네.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파생상품 부서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금값이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면 거래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증거금 조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금 선물 거래를 하려면 일정 금액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거래소가 갑자기 증거금을 더 내세요라고 해요.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갑자기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하는 거죠. 문제는 그 속도예요. 사전 예고도 거의 없이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증거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강제로 매도당하거나 대부분은 돈을 더 넣을 여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팔려나가요. 이 과정에서는 실물금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이 단기간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금값이 급격히 오르는 국면은 누군가에게는 수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 파생 상품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에게는 그래요.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일 말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거래소는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증거금을 갑자기 올려버려요. 돈을 못 채우면 강제로 금을 팔게 만듭니다. 가격을 눌러버리는 거죠.
작년 10월 금값이 일주일 만에 7% 가까이 급등하자 증거금이 두 차례 연속으로 인상됐고 그 결과 가격은 급락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시장이라기보다는 관리되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금 시장은 가장 원초적인 자유시장처럼 보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거래됐고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관리와 조정이 들어가는 시장 중 하나예요. 종이로 거래되는 금과 실제로 존재하는 금은 같은 자산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제 금은 은행 금고에 있지만 금 가격은 금융 시스템이 좌지우지하죠.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 등락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에 접근하고 있고 그 힘의 충돌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금값이 너무 오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이금 거래를 통해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반대예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물금을 계속 사들여요. 종이가 아니라 진짜 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두 힘이 지금 금 시장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순리를 이해하고 구조를 읽고 위치를 잡는 것뿐이에요. 지금 금값이 100만 원이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값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예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자산 배분이라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죠. 주식도 좀 있고 채권도 좀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그리고 금도 조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그래요. 전쟁은 끝나지 않고 금리는 흔들리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이런 때는 자산을 분산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금을 전 재산 넣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위험하죠. 하지만 자산의 일부 한 10%, 15% 정도는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사야 할까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금 통장도 있고 금 ETF도 있고 실물 금을 사서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물을 일부라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금과 실물금이 위기의 순간에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 통장이나 ETF는 편리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종이에요. 정말 큰 위기가 오면 그 종이가 실물로 바뀔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실물금은 불편해요. 보관도 신경 써야 하고 사고 팔 때도 번거롭죠?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저는 둘 다 조금씩 갖고 계시라고 권합니다. 편의성을 위해 금 통장이나 ETF도 좀 갖고 안전성을 위해 실물도 조금 갖고요. 시장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해석하느냐는 거죠. 금값이 올랐다는 뉴스보다 중요한 건 왜 이 시기에 어떤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예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뉴욕에서 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실물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값이 급등하다가 갑자기 밀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는 신호예요. 이런 신호들을 읽을 수 있으면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아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큰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식으로 큰 돈 벌겠다고 덤볐다가 반토막 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금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처럼 2배, 3배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은 지키는 자산이에요.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죠.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가 바뀌어도 금은 금입니다. 이게 금의 힘이에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이런 자산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자산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업하시느라 바쁘시고 금융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은행 다닐 때 고객분들께 설명드리면서 항상 느꼈어요. 금융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저 박지점장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지점장이 되어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구조로, 흐름으로 이해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지금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큰 구조적 변화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이건 중요한 신호예요. 셋째, 금은 더 만들 수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죠? 넷째, 종이금과 실물금은 위기 때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섯째, 자산의 일부는 실물금으로 분산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은 실물을 찾고 있어요. 이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큰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잘 지키십시오. 그게 우리 나이에 맞는 투자예요. 이상 박지 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박지점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언제든 경제 금융 이야기 이해하기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